행복한 미래를 대비하는 미래예보. 안녕하세요, 미래캐스터 황준원입니다. 자, 이번 시간의 주제는요,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의 사회예요. 자, 여러분들도 혹시 결혼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바뀌지 않으셨나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결혼에 대한 생각들도 많이 바뀌고 결혼을 많이 하는 추세보다는 자꾸 적게 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그랬을 때 미래의 변화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지, 그리고 현재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수치, 사례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재미난 내용들을 함께 모아봤습니다. 자, 먼저 한국의 기사를 보자면요, 요즘에 청년 세대들이 결혼을 포기한다라는 기사가 많아요. 근데 그 원인은 뭐냐면은 경제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언론에서 주목을 많이 합니다. 취업도 안 되고 이제 수익도 불안정하고 집값도 올라가고 양육비도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이제 결혼을 꺼린다, 포기한다라는 내용인데요. 자, 하지만 너무 경제적인 측면만 강조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 생각을 함께 해보시죠. 경제가 성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미래의 결혼이 늘어날까요? 자, 여기에 대해서 오늘 함께 상상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자, 먼저 그러면은 수치를 통해서 현재 대한민국의 결혼 상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90년에 평균 초혼 연령, 처음 결혼하는 연령은 남성 같은 경우에는 약 28살이었어요. 그리고 여성은 25살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저 때만 하더라도 남자 28 넘어가고 여자 25 넘어가게 되면은 노총각, 노처녀 소리를 듣기 시작하고 집안에서 결혼하라고 압박을 들었던 거죠. 여자 25살이에요. 자, 하지만 상황이 많이 바뀌었죠. 지금은 남성은 초혼 연령 약 33살, 여자는 30살입니다. 90년에 비해서 5살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과연 언제까지 늘어날지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요. 또 다른 수치도 보시겠습니다. 생애 미혼율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남성 만 50세가 될 때까지 한 번도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들의 수치입니다. 자, 그랬을 때 H.O.T 전성기였던 2000년 남성은 몇 명이나 결혼을 못했을까요? 안 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자, 남성 1.8%, 여성은 1.4%였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H.O.T 전성기 때만 하더라도 100명 중에 한두 명 정도 결혼을 못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한두 명이요, 100명 중에. 자, 근데 액수가 으르렁을 부르면서 전성기에 올랐던 2015년 남성은 10.9%, 여성은 5%로 급증을 하게 됩니다. 특히나 남성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됐죠. 남성 출산율이 많았기 때문에 또 그런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평생 동안 결혼을 못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 자, 통계청에서는 이거를 2035년 얼마까지 높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냐면요, 남성은 약 30%, 여성은 약 20%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남성은 10명 중에 3명 정도는 결혼을 안 할 것이고 여성은 10명 중에 2명 결혼을 안 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과연 경제적인 분위기 때문만일까요? 자, 그럼 이거를 생각해 보죠.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경제적인 요소를 좀 덜 고려하잖아요. 자, 그랬을 때 2017년에 청소년들한테 물어봤을 때 결혼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라고 대답한 비율이 몇 명이나 됐냐, 몇 퍼센트나 됐냐면은 51.4%라고 합니다. 절반 이상이 결혼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 수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심지어 부모님들 역시 우리 자녀가 결혼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라고 대답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경제적인 요소만 들어가 있다라고 보기는 힘들겠죠. 자, 저는 그 원인 중에 하나로 현대 사회에는 과거에 비해서 결혼의 장점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과격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결혼해봤자 득볼 게 없다는 거예요. 자, 하나씩 살펴볼게요. 과거에는 일단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서 결혼을 하기도 했죠. 뭐 남자 성씨를 따라가지고 대를 이었잖아요. 자, 집안과 집안의 결혼이었다고 본다면 지금은 개인과 개인이 사랑했기 때문에 이어지는 결혼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를 잇는다라는 그런 장점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노동력 확보를 위한 결혼과 출산도 아니죠.
자, 과거의 농업시대에는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애를 이렇게 낳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결혼을 해가지고. 자, 하지만 지금은 뭐 산업시대도 지나고 정보화 시대이기 때문에 노동력을 위해서 아이를 낳는 게 아니라 내가 아이를 원하니까 아이를 낳는다는 거죠. 자, 그리고 아이를 낳을 때 꼭 결혼을 하지 않고 낳더라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유럽에서는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결혼과 출산이 세트였다면 지금은 결혼과 출산이 자꾸 분리가 되고 있는 것이죠. 자, 옛날에는 사실 성관계와 결혼이 일치가 됐었지만 지금은 성관계와 결혼이 떨어진 것처럼 앞으로는 결혼과 출산도 분리될 가능성은 굉장히 충분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산업시대에 남녀 분업의 장점이 있었어요. 남자는 나가서 돈을 벌고 여자는 집안에서 살림과 양육을 맡았었는데 지금은 둘 다 일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집에 돌아오면 또 일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 살림을 하기 위해서. 자,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이랑 살 때보다 결혼했을 때 내가 일만 많아지지 나한테 좋은 점이 없다는 겁니다. 자, 또 다른 거, 경제적인 이득이 개인한테 커지는가? 과거의 여성가 같은 경우에는 교육도 덜 받았고 사회 진출도 힘들었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자립하기가 힘들었잖아요. 상대적으로. 자, 그렇다 보니까 이제 남자와 결혼을 해서 이제 집안 살림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남자가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부분을 책임져주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서로 돈 벌다 보니까 여자와 결혼해봤자 나한테 쓸 돈을 가정한테 쓰게 되는, 남성도 마찬가지죠. 이제 나한테 쓸 돈을 가정한테 쓰게 되니까 경제적으로 그렇게 이득이 아니라고 보는 입장도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자, 또 노후 부양자 확보를 위한 결혼인가도 생각을 해볼게요. 과거에는 양육 그리고 노후 그런 것들을 가정에서 다 해결을 해줬죠. 가정에서 함께 뭐 친척들도 모아가지고 도와줬었는데 지금은 그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서비스가 생겨나고 있어요. 요양원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어느 부분 정도 대신 해주고 있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는 것에 대한 중요도가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진 거죠. 혼자서도 이제 돈만 있으면 요양원 들어가고 그러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대 수명이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결혼 제도가 맞냐? 이것도 생각해 볼 측면이 있어요. 과거에 80세 정도의 기대 수명이었다면 지금도 뭐 그렇습니다만 100세 시대를 이제는 많이 바라보고 있잖아요. 과거에는 20대 때 짧게 연애하고 이제 나머지 시간 동안에서는 연애보다는 결혼 생활을 이어가게 되는데 수명이 길어지다 보니까 아니 내가 평생 동안 연애를 그렇게 짧게 해야 되냐, 그리고 이 한 사람과만 평생을 살아야 되냐, 내 연애 복능 같은 것을 다 억누르면서 여기에 대한 반발심이 또 생겨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대 수명이 늘어날수록 한 사람과 계속 평생을 함께 사는 결혼 제도를 꺼려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생각도 해볼게요. 자, 현대 결혼식 있잖아요. 결혼식. 이제 드레스 입고 턱시도 입고 하는 이 결혼식. 앞으로도 많이 이어질까요? 자, 결혼식이 허례허식이다. 너무 낭비가 심하다. 이런 목소리들은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현재 결혼식 평균 비용은 2,200만 원이라고 해요. 이거 꼭 해야 되는 건가요? 지금은 가족과 가족의 결합이라기보다는 개인과 개인이 사랑해서 하는 결혼인 측면이 강할 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측면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결혼식을 한다고 해가지고 이혼을 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EBS에서 2015년에 관련 다큐멘터리가 있었어요. 인류 결혼하다를 보면은 아주 재미난 얘기가 나옵니다. 현대 결혼식에 약탈혼의 잔재가 남아있다는 거죠. 자, 약탈혼이라는 것은 신부를 납치해가지고 강제적으로 결혼하는 그런 문화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벌어졌던 그런 문화인데 현대 결혼식에 이런 문화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북게르만족의 그런 문화가 전승이 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신부가 쓰는 저 면사포 왜 쓰는 걸까요? 다큐멘터리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부를 납치할 때 쓰던 어망에서 비롯된 것이다. 또 결혼식 반지는 뭐냐? 신부를 납치할 때 쓰던 족쇄에서 비롯된 것이다. 신랑의 들러리는 뭐냐면은 신부를 납치할 때 함께 가던 동료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혼여행, 허니문은 자, 신부 가족이 못 찾게 잠시 도피해 있던 문화가 이렇게 달라진 것이다. 어떻게 느끼세요? 이거 그럴싸하죠?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현대 여성들이 가장 끔찍해 할 만한 내용들이 현재 여성들의 로망으로 변질이 되어 있다. 굉장히
재미난 사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저 다큐멘터리에서 참고한 문헌은 에드워드 웨스터마크가 쓴 인류 혼인사라는 책인데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려고 저 책을 한번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자, 그런 내용들이 사람들의 상상력에 의해서 이야기가 되어지지만 그 어떤 것도 약탈론과 관련된 것이라는 근거는 없다라고 저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EBS 제작팀이 조금 뭔가 오류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자,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이 찍어내듯이 진행이 되는 이 결혼식, 여러분들 좋아하세요? 근데 비용은 많이 들고 지속이 될 가능성은 상당히 적은 것 같고요. 어디에서도 발생이 된지 모를 그런 문화를 우리가 너무 무비판적으로 따라가고 있다는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연예인들도 많이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저 작은 결혼식이라고 해가지고 많이 허례허식을 줄이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하죠. 자, 근데 재미난 사실은 현재 유럽의 경우에는 작은 결혼식을 치르는 게 아니라 아예 결혼식 자체를 하지 않는 분위기가 확산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제가 스웨덴이라든지 덴마크에 관한 책들을 읽어봤는데 재미난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커플한테 왜 결혼식을 안 했냐고 물어보니까 아니 두 사람 좋아가지고 같이 사는데 뭐 그렇게 사람들 불러 모으고 유난을 떠냐, 돈도 들어가는데, 이런 생각들을 한다는 겁니다. 결혼식 자체를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촌스럽다고 느끼는 분위기가 확산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한국에서 결혼식을 안 하게 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 같아요. 합리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그다지 메리트가 없거든요. 자, 그렇다면 미래에 결혼이란 제도는 보편적일까를 한번 상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에는 두 가지 갈림길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방향은 일본식 방향이고요. 나머지 방향은 유럽식 방향입니다. 자, 먼저 일본식 방향을 생각해 볼게요. 한국의 생애 미혼율이 저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본은 더욱 심각하죠. 일본의 생애 미혼율은 남성 23.4, 여성은 14.1, 한국의 거의 2배가 넘습니다. 자,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 이제 일본에서는 연애조차 꺼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초식남, 오타쿠, 건어물녀, 사토리족, 이렇게 혼자서 노는, 연애조차 안 하고 혼자서 집에서 노는 이런 문화가 확산이 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실제로 수치적으로도 그렇더라고요. 애인이 없는 18세에서 34세 일본 독신을 조사해 봤더니 남성은 몇 퍼센트나 애인이 없을까요? 70%. 여성은 60%라고 합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 연애조차 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에서도 이런 현상이 포착이 되는 것이 최근 신조어 중에 욜로족이라고 있습니다. 욜로족이 뭘까요? 욜로족은 홀로에 욜로가 섞인 겁니다. 자, 욜로라는 것이 이제 You only live once 해가지고 한 번 사는 인생 뭐 나중 생각하지 말고 지금 즐기자, 이런 분위기를 말하는데요. 그거를 이제 혼자서 즐긴다는 거예요. 혼자서 내 인생 그냥 즐겁게 살겠다라는 분위기가 바로 욜로족입니다. 자, 한국도 이렇게 혼자서 노는 분위기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분위기를 많이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반대로 유럽 사례를 보겠습니다. 유럽에서는 이제 동거와 비혼 출산이 대세이죠. 동거 커플이 워낙에 많다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유럽이 원래 이렇게 동거가 많았냐? 아니죠. 유럽이 원래 개방적이었냐? 아닙니다. 왜죠? 기독교 국가예요. 기독교 문화에서는 반드시 결혼을 해야지만 성관계 맺을 수 있고 애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아주 보수적인 국가가 바로 유럽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그것이 바뀌기 시작한 것은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68혁명부터였다고 해요. 1968년에 이제 미국이 베트남전을 치르는 것에 대해서 반발하는 젊은 층의 그 혁명, 그 운동이었는데요. 그런 전쟁에 반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기존 사회제도에 반대하는 그런 분위기까지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결혼제도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 생각인 거죠. 아니, 왜 우리 관계를 국가에서 관리해? 우리 사랑은 우리가 알아서 할게 라는 생각이 이때부터 슬슬 퍼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생각이 얼마나 많이 잘 퍼졌냐면은
아예 프랑스의 대통령까지 이제 동거를 대놓고 할 정도가 되고 전혀 정치에 영향이 없을 정도가 된 거잖아요. 전 대통령 올랑드 같은 경우에는 동거해가지고 자식 4명 낳고 또 헤어지고 또 다른 연인과 동거를 하고 그래도 국정을 계속 이끌었다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동거하고 그런다 하면은 난리가 나겠죠. 그만큼 개인의 선택에 대해서 조금 존중을 안 하는 분위기가 한국에서는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원래 유럽도 이렇게 개방적이지는 않았다는 측면을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퀴즈입니다. 동거 커플이 많아지면 출산율이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보통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동거를 하게 되면은 이제 출산율이 떨어질 것이라고 많이 보세요. 이제 책임감이나 그런 것들이 좀 덜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하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유럽에서 현재 비혼 커플에 의한 출산이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고요. 심지어 10개국 중에서는 전체 절반 이상이 결혼한 사람이 아니라 비혼 커플, 동거 커플한테서 출생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프랑스의 사례를 보시자면요. 비혼 출산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덩달아 모두 높아지냐면 합계 출산율도 계속 높아진다는 거예요. 합계 출산율은 여성 한 명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자녀의 숫자인데 프랑스도 1.7명 정도였다가 계속 높아져서 2명 정도를 찍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실 결혼할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결혼 자체에 대한 장벽이 있잖아요. 돈도 있어야 되고 뭐 꺼리고 집안과 집안의 다툼이라든지 신경 쓸 게 너무 많아가지고 결혼 자체를 안 하고 이제 출산을 안 하게 되는데 남녀가 이제 어쨌든 같이 살다 보면은 애가 생길 가능성이 더 높아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출산율이 더 높아지는 측면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결합이 쉽다 보니까요. 남녀 사이에. 자, 비혼 출산의 비율 다른 나라를 또 살펴보자면은 아이슬란드가 탑이더라고요. 거의 70%입니다. 열의 7은 결혼한 사람이 아니라 동거 커플한테서 태어난다는 거고요. OECD 평균도 상당히 높죠. 거의 40%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몇 퍼센트일까요? 1.9%입니다. 아직까지는 한국에서는 굉장히 비혼 출산이 사회적으로 인식이 안 좋은 것이죠. 자, 이를 바꾸기 위해서는 역시나 사회적으로 많이 인식이 바뀌어야겠지만 제도적으로 지원을 반드시 해줘야 될 거예요. 무턱대고 애를 낳는데 어떻게 키우겠어요? 사회적으로 지원이 안 나오게 된다면은. 그래서 유럽 쪽에서는 이런 것들을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제도가 바로 프랑스의 팍스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시민연대협약이라고 해가지고 1999년에 만들어진 건데요. 자, 뭐냐면은 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 커플이 애를 낳아서 이 팍스라는 계약서만 제출을 하게 되면은 결혼한 사람이 애를 낳은 것과 똑같이 양육비라든지 주택 지원이라든지 각종 세금 혜택을 지원을 해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흥미로워서 제가 팍스에 대해서 더 조사를 해봤습니다. 팍스 가장 자유로운 결혼이라는 책을 뒤져봤는데요.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자, 팍스는 원래 동성애자들을 위한 제도였다고 해요. 지금 프랑스에서는 동성애자들의 결혼이 합법입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안 그랬기 때문에 이들의 권리를 인정하기 위해서 결혼까지는 아니지만 너네들 배우자로서 그 파트너로서는 인정을 해줄게, 세금 혜택 볼 수 있게 해줄게 라고 해줬던 것이 원래 팍스 제도였는데 지금은 동성애자들 뿐만이 아니라 이성애자들까지도 이 팍스를 상당히 많이 선택한다는 거죠. 얼마나 많이 선택하느냐? 프랑스 한 해 동안 이루어지는 커플들의 비율을 보자면은 동거는 55만 쌍, 결혼은 24만 쌍, 팍스는 16만 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거와 팍스를 합치면은 결혼보다 훨씬 많은 거고요. 젊은 사람들일수록 결혼을 선호하겠습니까? 팍스를 선호하겠습니까? 팍스를 선호해요. 그리고 팍스를 굳이 안 해도 됩니다. 동거를 그냥 하면 되는데 팍스는 굳이 왜 맺느냐? 아이를 낳았을 때 아이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세금 혜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 없으면 그냥 동거하면 되는 거고요. 팍스로 또 지내다가 아이가 결혼을 원한다면 그때 또 결혼을 하면 되는 겁니다. 또 재미난 사실은 저렇게 결혼을 안 하면 사람들이 쉽게 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텐데 저자는 저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혼한 부부의 3분의 1은 이혼을 결정하지만 팍스를 계약 맺은 커플은 겨우 10분의 1만 해지를 한다는 거예요. 자, 저자가 주장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결혼과 달리 팍스는 개인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개개인이 서로 파트너로서 함께 살아간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가족이 아니라 파트너로서 인정을 해줘서 오히려 존중을 하고 조심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관계가 오래 유지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팍스를 맺게 되면은 양육 지원, 세금 혜택이 나오는데요. 뭐는 없냐면은 그 파트너가 죽게 됐을 때 유산이 나한테 자동으로 상속되지는 않고 그 사망연금이 나한테 자동으로 상속되지도 않아요. 그리고 위자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헤어질 때 상당히 쉽게 헤어질 수 있다는 측면이 있고요. 또 좋은 점은 뭐가 있냐면은 동거 커플과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동거를 막 30년 동안 했다고 쳐요. 그러더라도 내가 아플 때 수술을 받을 때 그 배우자 그 가족 동의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동거인이 그걸 작성을 못 한다고 합니다.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팍스를 맺게 되면은 그 파트너가 그 동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고 해요. 자,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러한 노력들이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비혼 출산 그리고 비혼 커플에 대해서 어떻게 제도를 마련할 것인지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인식이 많이 바뀌게 되겠죠. 바뀔 것이라고 제가 확신을 하는 이유는 과거에 우리 이혼 있잖아요. 한 20년 전만 생각해 보더라도 연예인이 이혼하면은 방송 활동을 잠깐 접었어요. 사회적으로 굉장히 무리를 빚었다고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하지만 지금은 이혼하더라도 바로 방송 나오잖아요. 흠이 아니라는 사고가 퍼졌기 때문에. 자, 그런 것처럼 앞으로도 동거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바뀔 텐데 그 생각이 확산이 되려면 역시나 셀럽부터 시작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해요. 유명 연예인이나 유명 정치인이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런 것들이 점차 퍼져나가게 되겠죠. 자, 어떤 연예인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될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일본식 방향 그리고 유럽식 방향의 갈림길에 있는데 이 두 모습이 섞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더 가까울지 상상을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참고로 결혼 전문 회사인 듀오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미래의 한국 보편적 결혼 제도는 뭘까요? 사람들의 대답. 동거가 가장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 다음은 결혼, 졸혼, 그리고 계약 결혼 이런 순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한국인들도 앞으로 동거가 많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막상 내가 하기는 아직까지는 힘들지만. 자, 그럼 마지막으로 결혼이 감소되게 된다면 사회에 어떤 변화가 찾아오게 될지 한번 제가 상상해 본 것을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독점적인 계약 파트너십은 감소될 것 같아요. 자, 지금의 결혼 제도는 야, 너 이제 나랑 가족 된 거고 이제 서류 썼으니까 어디 갈 생각 하지 마. 이런 느낌이 조금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로맨틱한 사랑의 결실이라고 보기엔 딱딱합니다. 헤어질 때도 아주 번거롭습니다. 이혼 서류 같은 것도 작성해야 되고 소송도 들어가잖아요. 이런 일들 주변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과거에 결혼한 남성들이 이런 대사 많이 쳤었죠. 잡은 고기에 밥 주는 거 봤냐? 그러니까 연애할 때랑 결혼하고 나서 너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긴장감이 풀어지는 거죠. 하지만 동거를 하거나 팍스를 하거나 아니면 1인 가구이거나 연애를 하게 된다면 이런 얘기는 조금씩 줄어들게 될 거예요. 한마디로 내 사람이니까 사람을 홀대하거나 저 사람을 내가 소유할 수 있다는 생각은 자꾸 줄어들게 되고 개인을 존중하게 되는 분위기가 커져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도련님, 서방님, 아가씨 이런 호칭 앞으로 없어지겠죠. 지금도 굉장히 어색한데 동거를 하건 아니면 혼자 사는 분위기가 퍼지건 이런 호칭들은 굉장히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은 연애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의 결혼 제도는 잠깐 연애하고 나머지 아주 평생 수십 년 기간을 가족으로서 사는 기간인데 앞으로는 이제 동거를 하더라도 그건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30년을 같이 살아도 30년 동안 연애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어느 쪽이 더 로맨틱하게 들리는지 한번 보세요. 자, 저희 커플은 30년째 연애 중이에요. 아니면은 저희 커플은 30년째 결혼 생활 중입니다. 어느 쪽이 더 로맨틱하게 들리세요? 오히려 로맨틱한 거는 30년째 연애 중이라는 거 대답한 거잖아요. 그래서 연애가 장기화되게 된다면 또 다른 사회적인 분위기가 펼쳐질 것 같고요.
그랬다서 이제 연애 오래 해야 되니까 화장품, 피트니스, 그리고 패션 이런 쪽으로 중년 남성들, 중년 여성들도 많이 신경을 쓰게 되시겠죠. 자, 그런데 이거는 앞으로 사람들이 연애를 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반대로 전 세계적으로 퍼져가고 있는 분위기는 연애 자체를 과거보다는 덜 하고 있다는 거죠. 자, 물론 나이 들어서 연애하는 비율은 커지겠지만 지금 워낙에 넷플릭스, 유튜브, 게임, 각종 혼자서 놀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청년들이 연애를 과거보다는 덜 하고 있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신혼집 구매 수요는 저하가 되겠죠. 이제 동거나 그런 거 할 때 굳이 신혼집 구하려고 무리할 필요는 없잖아요. 자, 현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집이라는 것이 한국 남자의 결혼 자격처럼 생각이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상당히 부담스럽죠. 집값도 올라가다 보니까. 하지만 혼자 살건 동거를 하건 굳이 남자가 집을 구해야 된다는 부담감은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대신에 연애를 길게 한다고 친다면 남자들이 집보다는 어디에 돈을 쓰겠습니까? 비싼 외제차에 돈을 더 쓸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결혼을 안 한다고 1인 가구가 늘어난다? 그거는 맞는 얘기이기는 하지만 좀 세부적으로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지방에 살던 분들이 이제 도심 지역으로 오시게 되면은 청년분들이 학업이나 직업이나 연애를 위해서 오시게 되면은 1인 가구가 증가하는 것은 상당히 연관성이 높습니다만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부모와 함께 사는 중년 자녀도 늘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 서울 출신이고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다면은 굳이 결혼을 안 했는데 독립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와 함께 사는 중년 자녀 역시도 증가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1인 가구가 되기는 하겠지만요. 다양한 요소가 또 결합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가족 형태가 굉장히 다양해지겠죠. 지금 가족하면 딱 떠오르는 모습들이 있고 드라마나 교과서에서 다루는 모습들이 있지만 앞으로는 달라질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저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더라도 저 두 사람이 결혼한 사람인지 동거를 한 커플인지 프랑스라면 팍스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인지 몰라요. 그리고 저 두 아이가 저 두 사람한테서 낳은 아이인지 각자 데려온 아이인지 입양을 한 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렇게만 보더라도 가족의 모습이 다양해질 수 있겠다라는 말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홀로 자녀를 키울 수 있는 분위기가 커질 가능성이 있죠. 왜냐면 사회적으로 저런 사람들을 지원해줘야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홀로 자녀를 키우는 분위기 많이 좋아져야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동성애자 커플들도 많이 늘어날 수 있겠다라는 거, 우리 세계적인 트렌드죠. 전 세계적으로 23개국이 지금 결혼이 합법이라고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은 아직 불법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요. 인공지능, 로봇, VR 이런 것들이 발달하게 된다면 어떤 사람도 생겨나냐면은 인공지능과 결혼한 사람, 로봇과 결혼한 사람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애정을 느끼게 되는 VR과 결혼을 하고 싶은데 국가에서 왜 인정을 안 해주냐? 이런 소송을 내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날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 보이죠. 실제로 저기 나와 있는 저 남성과 같은 경우에는 저 캐릭터랑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인정은 안 해줬겠죠. 하지만 저런 사례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앞으로는 가족에 대한 모습도 사회적인 상식, 법적 제도, 그리고 교육, 비즈니스 전반적인 변화가 예상이 된다라는 거, 많은 것들을 상상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의 사회에 대해서 상상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자, 오늘 이 내용을 보시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문란하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계실 수 있겠어요. 사랑이라는 것이 결혼을 해야지 이렇게 좀 과거의 생각에 조금 집착을 하시는 사례도 있을 것 같고요. 자, 하지만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느껴지는 건 이런 것 같아요. 과거에 당연했다고 앞으로도 당연하란 법은 없다. 지금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앞으로 바뀔 가능성은 너무나 높다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무비판적으로 원래 이랬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결혼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또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내용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최고의 미래를 상상하시고요. 그 미래를 직접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Make your futures. 미래 채널 마이F.